2020년 팬데믹부터 2024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까지 대공황이 올 것만 같았던 위기 징후들이 계속되고 경제가 무너질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정작 온다던 대공황은 오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시죠. 대공황이 왔던 1929년 미국 한 사람이 짊어진 정부 빚은 약 1,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 한 사람이 떠안은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수치만 보면은요 100배 이상 폭등한 셈이거든요. 자, 미국 가계 상황도 심상치 않아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 맨날 부채 늘어난다, 크레딧 카드 안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욕 연방은행 자료를 좀 보면은요 여전히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는 기본이고요. 이거 지금 미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학자금 상황까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소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빚을 내서 소비를 유지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는요 중소형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올랐잖아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특히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란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인출 대란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칫하면은요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언론들과 전 세계가 미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이 실버 캐피털이 먼저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에 돈을 대줬던 은행들이 차례대로 폐쇄됨에 따라서 연쇄 도산이 좀 불거졌고 이제 그때 First Republic이라고 하는 좀 진짜 큰 은행조차도 이제 금융감독원에 관리를 신청을 했었어요. 이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정말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인데 이 SVB 파산이 세계 금융시설의 정말 신호탄이다. 이제 다 터질 거라고까지 했지만 안 터졌어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LEI라고 하는데 이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개월 연속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요.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과거에 있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비슷한 하락 패턴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자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니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주식과 코인 시장은요. 정말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흔히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알고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 지표들을 보면은요 현재 주식 시장에 주식이 비싸다 싸다를 알 수 있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버블은요 1929년 대공황 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 너무 뻥튀기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 5개월 연속 하락세. 꾸준히 계속 내려가니까 경각심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 건데 2022년 7월부터 지금 쭉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The S&P 500 is almost never this expensive.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라고 하는 주가 지수는요. 지금처럼 비싼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뉴스 보시면 지금 매일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1929년 대공황을 그때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버블의 수준이. 워런 버핏도요.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불장난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최대 위험 수치라고 금융계 리더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경기는 굉장히 호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특이하게도
성장하는 게 오직 일부 산업뿐이라는 거예요.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가 그냥 따갑게 들으셨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분야는요. 지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부 기술 기업들만 잘 나가는 것이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실물 경제 여전히 굉장히 부진하고 약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종목이 전체 주가 지수를 사상 최대치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10%가 붕괴하면 주가 지수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채도 사상 최대, 버블도 사상 최대.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부채가 훨씬 적었는데도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대공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모든 경제 지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걸까?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요, 전례 없는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는요, 무려 5조 달러, 약 6,50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 그냥 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죠.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정책이거든요.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의 유동성, M2라고 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서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업하고 은행에 돈을 계속 주면서 경기의 어떤 지수들을 유지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SVB 사태, 은행들 그 뱅크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연방준비제도, 페드가요, 은행 기간자금 지원 프로그램 BTFP라고 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수록 지원해줬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을 인출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몰려가서 인출을 하니까 인출 대란이 생기는 건데 정부에서 걱정하지 마. 이 은행에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가 담보로 우리가 이거 보증해 줄 테니까 니네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 그러면은 괜찮겠네라고 해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이거를 유동성 공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들이 망하지 않도록 뒤에서 돈을 대주는 거고요. 경제가 망가지기 직전에 정부가 나서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은 4%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 파산은 늘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약간 분산적으로 수혈을 해주는 거죠. 무너질 것 같으면 댐이 약간 구멍이 나면 막고, 구멍이 나면 막고, 이렇게 패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위기는요, 미국 정부가 시간을 벌고 있는 덕분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과거 대공황 때는 어땠을까요? 1929년 대공황 이전에도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 징후들이 있었어요. 은행은 도산했고 실업률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요, 시장의 자율성을 극도로 신봉하는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믿었고 제도적으로 이걸 막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개입 철학은요, 위기를 더 키우긴 했어요.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아 예금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그때는 아무런 예금 보호 제도조차 없었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까지 잃어서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실업보험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런 제도적인 보호막이 많이 없었던 거거든요. 벌써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요, 충격적으로 25%까지 치솟았어요. 4명 중에 1명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요, 시장은 알아서 잘 되겠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이 큰 실패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뉴딜이라는 정책을 당시에 시작했어요. 공공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은행을 구제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는 예금보호 제도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 시에도 어느 정도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의 뼈저린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은 정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돈 여기 있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막아. 유동성이 없어? 기업들이 돈이 없어? 자, 돈을 찍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여전히 위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사람들의 저축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채는 역대 최고치로 쌓이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으로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둘째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글로벌 위기가 오면 뭐 했습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죠. 왜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모았다는 거죠. 아니면 금.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채 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내려갔는데 한꺼번에 국채랑 주식이 내려가는 사태도 얼마 전에는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겠구나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부가 대응을 잘 하는 거죠. 빨리빨리. 실업률을 확실히 안정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시장에 뿌리는 거죠. 일부 산업이라도 살려서 주식 시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면서 경제 전체 붕괴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게 중요해요. 북미 쪽에 계신 분들은요.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안 지키면 경제 전체 불안감이 진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929년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2008년엔 신용이 사라지면 시스템이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학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실패 위에 쌓인 제도와 정책들 이 덕분에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분, 그 노인과 바다 쓰신 분이죠. How did you go bankrupt? 어떻게 파산했냐? 그랬더니 two ways. Gradually, then suddenly.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점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이 그럼 천천히의 시기라면 그 갑자기가 오기 전에는 무엇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까요? 뭐 극단적으로 대공황이 오겠냐? 뭐 맨날 자꾸 경제가 망한다 그러냐? 제가 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값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처럼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준비하는 건 현명한 거죠. 다들 아실 거예요.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불필요한 빚을 줄여야 합니다. 말은 쉽죠. 내가 어떻게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불필요한 빚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지금은요 경제가 괜찮은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잘 붙잡고 있어서 버티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대공황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갑자기 휘몰아칠 경제 위기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한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의 댓글로 지혜를 공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